오늘 다룰 내용은 여전히 R 프로그래밍이고 그 중에서 이제 펑션 컨트롤 스트럭처 그리고 스코핑 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펑션은 함수여서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 인풋으로 들어온 값들을 뭐 더하든 빼든 뭔가 어떻게든 처리를 해서 새로운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컨트롤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처리되는 흐름 속에서 어떤 조건에 따라 실행을 시킬지 말지 혹은 어떤 특정한 조건 내에 반복을 시킬지 와 같은 어떤 데이터 흐름과 관련된 이야기이고, 스코핑 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정 변수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는데, 그렇게 집어넣은 변수가 어디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어디 선부터는 영향을 못 미치는지에 대해서 정해놓은 규칙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트롤 스트럭처부터 살펴보고 그 중에서 이제 if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f문은 이제 조건에 따라 실행시킬 명령문을 선택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실행을 시키고 싶으면 if문을 하나만 쓰고,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실행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걸 실행시키고 싶으면 if를 쓴 다음에 하나의 명령문을 쓰고 그 다음에 else를 써서 또 다른 명령문 쓰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가지가 이제 한 가지, 두 가지를 넘어서 조건에 한 뭐 세 가지, 네 가지가 된다. 그럼 if문 다음에 else if, else if, else if 해서 계속 조건을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아래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세 가지 경우 다 모두 이제 x에다 1을 집어넣고 y에다 3을 집어넣습니다. 처음 예제를 보면 if문의 사용법은 먼저 말씀드리면 if를 쓰고 조건을 괄호 안에 먼저 써줍니다. 그리고 이 괄호 안에 해당되는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실행된 명령문을 이 중괄호 안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네, 이게 제일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네요. 그런 경우에 이 안에 있는 것이 실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안에 있는 것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x에다 1을 집어넣고 3을 집어넣고 x가 3보다 클 경우에는 y에다 10을 집어넣으라고 하는 건데, x가 3보다 크지 않으니까 이 안에가 실행되지 않아서 y를 그대로 쳐보면 그대로 y가 3이 그대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x가 3보다 크다는 것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에 뭔가 또 다른 조치를 취하고 싶다. 그러면 else를 집어넣고 그 else 즉 여기는 3보다 크다인데 여기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조건이 되겠죠. 그럴 때 실행시킬 또 하나의 명령이 있으면 else 다음에 이제 중괄호를 쓰게 돼서 그 안에 명령문을 써주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x가 1이어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요 문은 실행되지 않고 else 이후에 나오는 요 중괄호 사이에 있는 명령문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y가 0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y를 쳐보면 이제 y 0이 들어가는 명령문이 실행됐기 때문에 이제 0으로 나오죠. 여기는 이제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느냐 마느냐 차이고 두 가지 조건을 보는 거고 뭐 세 가지 이상을 하고 싶으면 else if로 계속해서 연결해서 나가면 됩니다. 똑같이 이제 x가 1이 들어갔고 y가 3이 들어간 상황에서 네, x가 0보다 작으면 y에다 10을 집어넣고 그렇지 않고 x가 3보다 작으면, 근데 이 위에부터 실행되기 때문에 x가 0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이 안에 들어있는 명령문이 실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if문에 들어있는 조건은 단순히 x가 3보다 작다는 것이 아니라 x가 어떻게 되죠?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3보다 작은 경우가 해당을 할 때 여기에 있는 명령문이 실행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지 않는 경우, 즉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y에다 15를 집어넣겠죠. 근데 지금은 x가 1이니까 지금 y가 0보다 작은 걸 만족하지 않고 그 다음 조건인 요 x가 3보다 작다는 조건을 만족해서 y가 5, y에다 5를 집어넣는 명령문이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조건은 만족하지 않아서 요 명령문은 실행되지 않아서
결국 y에다 5를 집어넣는 명령문만 실행됐고, 그래서 y를 쳐보면 5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횟수만큼 우리가 반복을 해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5개인데 그 5개에 대해서 똑같이 뭔가를 수행시키고 싶다. 그럼 5개만큼을 반복시키면서 뭔가를 수행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이 이제 for문,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for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를 보면 x는 이게 뭐죠? 캐릭터로 이루어진 벡터를 만들어서 x라는 변수에 집어넣는 명령어고요. 이 벡터 안에는 a, b, c, d라는 네 가지 문자로 된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for문의 사용법을 보면 역시 if문처럼 for가 제일 먼저 나오고 조건이 가로 안에 들어가고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중괄호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근데 이 괄호 안에 있는 조건이 if문과 봤을 때 조금 다르죠. 여기서의 의미는 이 in 뒤에 있는 여기의 데이터만큼을 for문이 한 번씩 돌 때마다 순서대로 바꿔가면 쓴다는 거고, 그때 꺼내진 쓰이는 데이터가 요 앞에 정의된 변수의 이름에 들어가서 이 밑에서 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얘가 for문에서 갖고 있는 총 순서가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1, 2, 3, 4가 되죠. 1, 2, 3, 4를 생성하는 이제 시퀀스를 생성하는 명령문이니까 여기는 총 for문이 돌 수 있는 총 루프 수는 이제 4개가 되겠죠. 1, 2, 3, 4가 되고, 근데 1, 2, 3, 4, 4개 중에 첫 번째 이 한 바퀴를 돌 때는 그 중에 처음엔 1이 사용되는데 그 1이 요 i라는 변수에 들어가서 쓰이는 거고, 그 i가 이 안에 있는 실행문들이 수행될 때 이렇게 들어가서 쓰이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for문은 총 1, 2, 3, 4 4번을 수행하게 돼서 각 돌 때마다 1, 2, 3, 4를 쓰게 되는데, 처음 돌 때는 1이 쓰이게 돼서 x 꺽쇠에서 1이 들어가면 뭐죠? 이 x라는 벡터의 첫 번째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는 거니까 이 a가 되고, 그래서 그 a를 화면에 이제 프린트하라는 뜻이니까 a가 나오고, 그 다음 루프를 돌 때는 여기가 i에 2가 들어가서 x의 두 번째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b를 가져와서 그걸 프린트하니까 b가 되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c, d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도 똑같은데 보시면 여기 조건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1, 2, 3, 4가 나오게 되었었는데 여기서는 벡터 그 자체를 쓰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벡터가 4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4바퀴를 돌게 될 건데, 각 돌 때마다 x에 있는 데이터가 i에 대입되는 거여서 x가 4가지 원소인 a, b, c, d로 구성되어 있어 처음에는 a가 i로 들어가고, 두 번째는 i가 b로 들어가고, 세 번째 루프에서는 c가 i로 들어가고, 네 번째 루프에서는 d가 i로 들어가서 그냥 i를 프린트아웃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프린트를 x 꺽쇠 i를 쓰지 않고 그냥 i만 쓰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네, 궁금하면 뭐 해보시면 되고, 또 당연히 답을 알려드리면 1, 2, 3, 4가 찍히겠죠. 네, 그 다음에 while이라는 그 명령문이 있습니다. while이라는 명령문은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수행시키는 명령문이고요. 예를 들어서 보면 count라는 변수에 우리가 0을 집어넣고, while도 역시 똑같습니다. for문, if문처럼 while을 쓰고 조건을 가로 안에 쓰고 그 조건이 만족할 때에 시행될 명령문들을 이 중괄호 안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while문은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수행하는 거니까 이 count가 5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해서 안에 있는 것을 수행시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count가 0였으니까
이 조건을 만족해서 이 안에 들어가서 프린트 카운트를 하게 되니까 0이 되죠.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카운트의 값을 우리가 변경시키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카운트가 0이기 때문에 5보다 작은 조건을 만족시켜서 얘가 무한히 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자, 카운트에다가 카운트 더하기 1을 해주면 그 다음 한 바퀴 돌 때는 얘가 카운트가 변수에 1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1이 들어가도 표현이 되고 하다가 4가 들어갔을 때까지는 보세요. 4는 만족하니까 프린트아웃 4가 되고 거기서 1이 더해져서 카운트가 되니까 얘가 5가 돼서 그 다음에는 얘가 5보다 작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이 안에 들어가지 않고 다음으로 들어가서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0, 1, 2, 3, 4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헷갈릴 수 있는 명령문 중에 하나가 이런 명령문인데요. 자, 보시면 카운트와 카운트가 똑같은데 그것이 더하기 1이 여기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것이 먼저 계산이 돼서 이 변수가 쓰이는 곳에서 먼저 계산이 돼서 이 결과물이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이었을 때는 0 플러스 1을 먼저 수행해주고 그것이 카운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줄이 수행되기 전에는 카운트가 제로였지만 이 줄이 수행되는 순간 카운트가 1로 변하는 거고요. 그 다음 루프로 들어갔을 때는 또 1씩 증가하게 돼서 계속 1, 2, 3, 4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른쪽은 잘못된 예제인데요. 카운트에다 0을 집어넣고 5보다 작을 때까지 루프를 쓰는데 여기 보시면 더하기 1을 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계속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계속해서 카운트가 5보다 작다는 조건을 만족시켜서 얘가 끊임없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시키면 끊임없이 컴퓨터가 작동해서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무한 루프라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프로그램 짜는 이유는 뭔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끝나지 않고 뭔가 계속 작업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제 옳지 않은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구문적으로는 오류가 없어요. 구문적으로 오류가 없는데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어서 프로그램이 끝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프로그램을 짤 때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피트는 그냥 조건과 상관없이 그냥 무한하게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을 때 여기 무한 루프 구조는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리피트는 무한 루프를 만들어내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리피트 함수 자체를 쓰면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항상 이제 브레이크문 언젠가 이 루프를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경우를 보면 x는 1을 집어넣고 그다음 리피트하면 얘는 특정한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로가 안에 있는 조건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바로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애들을 다시 수행을 시키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프린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뭔가 똑같은데 1씩 증가를 시켜서 집어넣어 주는 거고 처음에 1이 들어왔는데 1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조건이 3을 만족하면 나가는 건데 얘는 지금 현재 2니까 만족하지 않아서 한 바퀴 더 돌고 그래서 2가 프린트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3이 되고 그 다음에 3을 만족하니까 이 브레이크가 돼서 이 리피트문을 빠져나가라. 밖으로 빠져나가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1, 2가 출력이 되고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루프를 돌다가 루프라는 것은 계속 뭐 for문이든 while문이든 리피트문을 통해서 한번 반복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루프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한 루프에 있어서 그냥 그 안에 있는 명령문을 실행시키지 않고 한번 건너뛰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쓰는 명령문이 이제 nex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보면 x에다 1을 집어넣고 repeat를 써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1을 증가시켜주고 x가 3을 만족하면 뛰어넘고
다음에 프린트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x에다가 5를 만족하면, x가 5를 만족하면 이제 루프가 끝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따라서 보면 x가 1이었는데, 그래서 바로 이 반복문은 시작이 되죠. 근데 처음부터 1을 더해주시니까 2가 되고, 근데 2는 3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 안에 있는 건 실행시키지 않고, 그 다음에 그래서 프린트 x가 실행돼서 2가 찍히고, 그 다음 한 바퀴 또 돌게 되는데, 그 다음은 얘가 2가 여기 들어가니까 x는 3이 되죠. 근데 이 3을 만족하니까 next가 실행돼서 이 뒤에 있는 애들은 실행시키지 않고 바로 이 반복문 한 바퀴 다시 돌고요. 그 다음에 여기 3을 만족하니까 x는 4가 되고, 그래서 얘는 만족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서 어, 프린트 4가 해서 4가 찍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5를 만족하지 않으니까 안에는 수행이 안 되고, 다음에는 다시 반복이 된 다음에 4가 들어가고 더하기 1에서 5가 된 다음에 얘도 만족하지 않으니까 나오고 5 프린트아웃 되고, 그 다음 5를 만족하니까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가 돼서 이 리피트문이 끝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는 다음과 같이 2, 4, 5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펑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고, 주어진 인자, 아규먼트에 대해서 정의된 연산을 수행하여 어떤 특정한 값을 반환하는 객체입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인풋과 아웃풋이라고 그랬는데,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아규먼트, 인자가 되고요. 뭔가를 이제 받아들인 다음에 그 받아들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해진 어떤 계산을 하고, 이것이 더하기, 빼기, 나누기 등 다양한 계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계산된 결과값을 반환해 주는 것이 이제 함수입니다. 그래서 함수의 구조를 보면 함수 이름이 있고, 그 함수의 인풋으로 들어갈 아규먼트 리스트들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정의된 연산이라고 정했는데, 정의된 연산이 정의된 프로그램 언어로서 정의된 것이 이제 바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나눗셈을 계산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x는 3, 4, 5, 5 숫자 4개로 구성된 벡터이고요. 그 다음에 divide라는 변수에다가 함수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다 부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함수인데 divide는 함수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요 괄호 안에 들어가시는 것이 이제 아규먼트고, 이것이 받아들이는 거라 했습니다. 받아들이는 건데, 즉 이제 두 가지 숫자를 받아들일 거고요. 하나가 분자가 되고 하나가 분모가 되겠죠. 그리고 두 가지를 받아들여서 처리할 것이 이 중괄호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보면 분자를 받은 것을 이제 분모로 나눠줘서 그 나눈 값이 최종적으로 이제 리절트라는 결과값에 들어가고, 그것을 함수는 이제 반환을 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그 반환을 시키는 함수가 retur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ivide라는 함수는 분자와 분모를 받아들여서 그것의 나눗셈 결과를 이제 반환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divide를 보면 x, 즉 여기서 우리가 정했던 3, 4, 5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2로 나눈 분모가 2가 되는 거니까 나누기 2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과가 1.5, 2.0, 2.5, 2.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주요 특징을 보면 함수는 다른 함수의 인자로 다시 활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는 또 다른 함수 내에서 새로 정의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반환하는 값은 이제 return으로 반환이 된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줄에 수행된 값이, 혹은 return 명령이 없으면 가장 마지막 줄에서 수행된 값이 return이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에서 또 중요한 것이 인자 매칭입니다. 그래서 아규먼트 매칭이라는 거고, 즉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두 가지 인자를 집어넣습니다. 이제 분자와 분모인데, 보시면 이렇게 이름이 똑같죠.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네, 정의할 때 똑같은 이름에 들어간 대로 이제 값이 이제 매칭이 되는데, 실제 사용할 때 보면
우리가 여기서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x가 분자고 이 y가 분모로서 알고 쓸 것이냐, 프로그램이 얘를 계산을 했던 것이냐, 뭐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이름에 의한 매칭이 먼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예제에서 보면 우리가 아까 디바이드해서 x랑 2라고 했는데 명시적으로 처음에 정의했던 이 인자 이름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즉 분자가 3이고 분모가 2다 라고 명시적으로 해주면 그 분자에는 3이 들어가고 분모가 2가 들어가서 결과가 이제 1.5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위치의 이름에 의한 매칭을 명시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처리하는 방식은 함수에 정의된 순서대로 매칭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디바이드에서 3,2를 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함수를 정의할 때 분자를 앞에 넣고 분모를 뒤에 넣기 때문에 얘가 명시적으로 이름을 명시하지 않으면 앞에 있는 것이 분자고 뒤에 있는 것이 이제 분모로 인식을 해서 3 나누기 2가 돼서 1.5가 되고 여기는 2 나누기 3이 돼서 0.666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위랑 네 번째 예제는 똑같고요. 그런데 순서대로 매칭이 되지만 이름에 의한 매칭이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모를 2로 두고 분자를 3이라고 이렇게 이름으로 명시적으로 하게 되면 얘가 분자로 들어가고 얘가 분모로 들어가서 이제 3 나누기 2가 돼서 1.5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좀 섞어서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 원칙은 이름에 의한 매칭이 먼저이기 때문에 이제 디노미네이터 인 분모가 이제 2인 것을 먼저 매칭이 되고 그 다음에 3인 것은 남는 애들 중에 순서대로 매칭이 되는데 남는 애가 지금 분자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분자에다가 3이 매칭이 돼서 3 나누기가 돼서 1.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개념은 이제 디폴트 아규먼트라는 개념이고 함수에서 우리가 인풋을 받을 때 사용자가 모든 것을 다 인풋으로 넣지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 특정한 조건이 아니면 그냥 기본적으로 깔아두는 조건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디폴트 아규먼트가 되겠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fn 펑션 1이라는 것은 함수고 x랑 y라는 두 가지 인자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두 가지를 더해서 결과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펑션 1에다 1, 2를 집어넣게 되면 3이죠. 여기서 펑션 1에다 1을 집어넣게 되면 x는 1인데 y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에러가 나지 않고 3이 나오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는 2를 디폴트로 여기서 설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y를 설정하지 않으면 디폴트로 기본적으로 y가 2가 들어가서 3이 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y를 정의하게 되면 디폴트 값은 무시가 되고 1,3이 되면 1이 되고 y는 3이 들어가서 1 플러스 3, 4가 돼서 리절트를 하게 되면 4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점점점으로 구성된 인자가 있는데 이것은 임의 인자들을 받아서 다른 함수에 넘겨주는 용도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우리가 함수가 함수 안에서 정의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함수가 함수 안에서 다시 쓰일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예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 f라는 함수는 이제 펑션에 인자가 x가 y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x랑 y를 출력하는 거고요. 그 다음 g라는 함수는 z라는 함수와 추가적인 어떤 함수를 z라는 인자와 어떤 추가적인 인자를 받게 되는데 이 추가적인 인자들은 이 g라는 함수 내부에서 쓰이는 게 아니라 g라는 함수 내부에 있는 또 다른 함수인 어떤 함수한테 인자를 이제 넘겨주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z는 이 g라는 함수 안에 쓰이는 거고요. 그래서 g라는 함수에 1, 2, 3 이렇게 쓰게 되면
처음에 1이 Z랑 매칭이 되겠죠. 1이 매칭이 돼서 프린트 Z에서 1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2, 3은 여기서 개수가 정의되지 않았는데 그냥 다음 함수에 넘기라는 거고, 그래서 2, 3이 f라는 함수에 넘어가는 거고, f를 실행시켜야 되는데 f 함수를 보니까 두 개의 인자를 받아서 차례로 프린트를 시키는 함수여서 그냥 이 인자들이 차례로 2, 3 이렇게 출력이 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몇 개의 인자가 올지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paste라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캐릭터, 스트링, 문자들을 계속해서 갖다 붙이라는 함수인데, 이것이 두 개가 와서 두 개를 붙일 수도 있고, 세 개가 와서 세 개를 붙일 수도 있고, 혹은 100개가 와서 100개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어진 걸 다 붙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몇 개가 올지 몰라서 실제 이 paste라는 함수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는, 아규먼트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args 함수를 사용해서 보면 네, 사실 얘도 이제 함수인 거죠. 얘도 함수인 거예요. 얘 함수의 이름인 거고, 함수에 들어가는 아규먼트가 어떤 명령문 함수인 거고, 그 함수가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아규먼트 구조를 분석을 해서 얘를 아웃풋으로 리턴해주는 함수인 거죠. 해서 args라는 함수를 써서 paste에 어떤 아규먼트가 들어간지를 봤더니 점점점이 들어가고, 또 요 앞에서 이제 몇 개의 인자가 들어갈지 잘 모릅니다. 100개가 더 들어갈 수 있고 1000개 들어갈 수 있고, 혹은 두세 개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separate 라는 이제 인자를 받아들이는 거고, 얘는 디폴트 값이 이제 스페이스죠. 스페이스바고, collapse라는 옵션도 있고, 얘는 디폴트 값이 이제 null이고, 여기서 보면 separate 값이 이제 디폴트가 스페이스인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콤마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붙일 때 그 붙이는 사이를 콤마로 붙여서 얘가 반응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근데 얘가 몇 개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얘를 이름을 명시로 쓰지 않게 되면 이 콤마도 붙이라는 그 스트링의 하나인 건지 아니면 이제 구분자로 쓰이는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오는 인자에 대해서 이 명시적으로 이름을 명확하게 해줘야 얘가 정확하게 이 separate 옵션과 아규먼트와 매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스코핑 룰입니다. 스코핑 룰은 이제 설명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면, 코드에 기술한 변수 등을 지칭하는 이름이 어디에서 사용이 가능한지를 정하는 규칙이고, 아래서는 이제 렉시컬 스태틱 스코프, 즉 정의된 위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스코핑 룰을 따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뒤에 예시들을 보면서 한번 개념을 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콘솔이라는 거는 그 우리가 R을 실행시켰을 때 처음 처음 요 꺽쇠가 있는 곳을 우리가 콘솔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바깥이죠. 가장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즉, 뭐 괄호에 묶여 있거나 중괄호에 묶여 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가장 나이브한 상태, 그냥 처음에 켰을 때 나오는 그곳, 그것이 이제 콘솔이고, 근데 콘솔에서 정의하면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한 변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여기 꺽쇠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n에다가 1을 집어넣었다. 이거 함수를 정의했다. 여기는 아규먼트를 명시하지 않았죠. 보통 여기 있는 아규먼트를 받아서 쓰는 건데 여기 아규먼트를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print n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n은 여기서 정의가 되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러면 밖으로 나가서 n을 찾습니다. 그래서 n이 1인 것을 아니까 f를 실행시키면 결국 얘는 1을 출력하는 함수가 됩니다. 근데 n을 2로 바꿔놓고 다시 f를 하게 되면 요 안에는 n이 없으니까 계속 이 함수 밖으로 나가서 n을 찾는데 n이 2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2가 출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함수 내부에서 변수 이름이 주어졌을 때는 그 변수를 찾는 범위는 함수 내부가 우선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 n이 그 콘솔에서 100으로 정의가 됐는데 이 함수 요 중괄호 안에서 n이 새롭게 정의가 됐어요. 새롭게 정의가 됐고 프린트를 하게 되면 이 n이 무엇을 가지고 올 거냐인데 아까 제가 이렇게 요 가까운 데 먼저 찾는 것처럼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가까운 거 먼저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중괄호 안에 함수 내부에서 먼저 정의가 된 것을 먼저 찾거든요. 가까운 거를. 그래서 얘는 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요 자기랑 가까운 애를 찾아서 프린트를 시켜줍니다. 즉 요 가로 안에서 먼저 찾는 거죠. 그래서 없으면 밖으로 나겠지만 찾았을 때 안에 있으면 얘를 먼저 쓰는 거죠. 그래서 f를 수행시키면 값이 1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n을 수행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네, 100이 나옵니다. 왜냐면 밖에서 n은 함수 내부로 안 들어가고 그냥 콘솔 자체에서는 100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가까운 거거든요. 여기서 그냥 n을 쳤을 때는. 그래서 100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 함수 내부에도 또 전역 변수로도 없는 이름을 사용하면 당연히 없으니까 못 찾으니까 에러가 뜨겠죠. 자, 여기서 나오는 이제 RM은 remove고 안에 있는 모든 객체, 객체라는 것은 뭐 벡터, 스칼라, 리스트, 데이터 프레임, 우리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 메모리상에 어딘가 위치에 저장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싹 날려버리는 함수입니다. 즉 주기억 장치의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죠. 책상 위에 펼쳐진 책을 다 책장에 다시 꽂아놓는 그런 개념입니다. 싹 비우고 나서 그 다음에 x를 찾게 했더니 이제 x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상황을 보면 함수 내부에 정의한 이름은 바깥에서 정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변수를 없애고 요 x f라는 함수를 정의하는데 이 함수 내에서 x에 1을 집어넣게 되면 f를 수행하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네. 이거는 해봐야겠네. 1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여기 봤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온 게 그냥 이 명령어가 수행시킨 다음에 그냥 끝났나 봐요. 이 뒤에 x라도 한 번 더 쳐주면 마지막으로 수행된 것이 리턴이 없어도 마지막으로 수행된 것이 이제 나올 텐데 이제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이 x에 1을 집어넣은 것이 이 함수 내부에서 수행된 거고 그래서 그냥 x를 하게 되면 함수 내부에서 정의한 이름은 요 바깥이라는 콘솔에서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요 예제에서 봤을 때 여기서 n을 치면 뭐가 나올 것인가를 물어봤을 때 1이 안 나오는 이유도 요 콘솔에서는 함수 내부에서 정의된 즉 보다 좁은 영역에서 정의된 것을 거꾸로 가진 않는다. 좁은 데서 보다 이제 더 상위로 위로는 찾아가지만 거꾸로는 가지 않는다. 왜냐면 이렇게 n이 정의된 게 이 함수 하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F1이라고 F트렁크라는 것이 똑같은 구조의 함수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 거기서는 n을 2로 했다. 정의를 하게 되면 얘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죠. n이 1일지 2일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혼란스러워집니다. 근데 상위 개념은 무조건 하나씩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명확하죠. 그래서 상위 그 내가 있는 위치 그 괄호 안에 변수가 없으면 그 상위로 가는 거는 허용이 되는데 그 하위 더 세부적인 개념 쪽으로 가는 거는 허용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거고 역시 이제 중첩 함수라는 건 함수 내에 다시 함수가 있는 정의가 되는 경우죠. 중첩 함수 경우에도 이제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f라는 함수는 아규먼트 x를 받고 a에다가 2를 집어넣고 g라는 함수가 다시 정의가 되는데 g라는 함수는 이제 y라는 아규먼트를 받고 a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gx를 실행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f1을 수행시키면 x에 1이 들어가고 a는 2고 얘는 이런 함수가 정해졌으니까 여기 들어간 1이 여기로 전해지고 이 x가 g란 함수니까 여기 들어가서 y가 1이 되고 그러면 1 플러스 a가 이 함수 바깥에 있는 이 a니까 이걸 찾아서 3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경우를 보면 a는 100을 집어넣고 똑같은 함수이네요. 이 경우를 보면 역시 1을 집어넣으면 1로 들어가고 얘는 그 함수가 된 거고 함수를 실행시키는 부분은 여기고 1이 여기로 들어가서 1이 들어가는데 a를 찾아야죠. a가 이 g라는 함수 내에 없으니까 하나 더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 중괄호 하나 바뀐 f라는 함수를 찾는데 없죠. 그러면은 하나 더 올라가는 거죠. 근데 다행히 밖에 이제 a가 100이 있었으니까 이 100을 가져와서 갖다 써서 이제 100일이 나옵니다. 만약에 얘가 정의가 안 됐으면 얘는 에러가 났었겠죠. 자, 근데 어, 원칙상은 내가 사용되고 있는 영역에 있는 변수를 우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떠나서 더 위에 있는 한 단계 상위에 있는 변수에 접근하고 싶다. 그럼 우리가 화살표를 꺽쇠 하나에 있는 화살표를 썼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두 개의 화살표를 쓰면 되긴 합니다. 어, 네, 사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걸 쓰는 것을 별로 추천하지 않고 어, 별로 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론상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에다가 0을 집어넣고 b에다 0을 집어넣은 다음에 f라는 함수를 정의하는데 정의한 부분이 이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a에다 1을 집어넣고 g라는 함수를 다시 정의하는데 보면 a는 그냥 화살표가 아니라 꺽쇠가 두 개 있는 화살표고 b도 역시 꺽쇠가 두 개 있는 화살표고 그래서 프린트 a랑 프린트 b를 하고 그렇게 하는 함수가 g인데 그 g를 수행시킨 다음에 다시 프린트 a랑 프린트 b를 하게 하는 것이 총 f 함수의 전체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볼까요? 그래서 보면 어, 여기서 f를 수행시키면 f 함수가 실행이 되고 어, 그래서 a에는 1이 들어가고 근데 이 a는 요 f 안에 정의된 변수니까 이 전역에 있는 a라는 또 다른 변수인 거고요. 그 다음 g라는 함수가 정의가 되는데 g라는 함수 안에 이제 a, b 값을 바꿔주는 명령문이 들어가 있는데 얘가 꺽쇠가 하나가 아니라 꺽쇠가 두 개니까 얘 자체를 값을 부여한다기보다 이 상위에 있는 애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요 상위에 있는 이 a를 2로 바꿔주는 거고요. 이 b는 상위 요 안에 값이 없으니까 또 하나 위로 가는데 위에도 값이 없죠. 그러니까 더 상위에 가서 요 b를 2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 명령문은 이 a를 2로 바꿔주는 거고 근데 이 a는 0으로 그대로 있을 거고 이 b는 여기 없으니까 이 b를 2로 바꿔주는 명령어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print a를 하게 되면 여기는 값이 없으니까 이 위에 있는 a를 찾아서 2가 될 거고 얘가 2로 바뀌었으니까 이 print b를 하게 되면 역시 여기는 값이 정의가 안 됐으니까 하나 위로 가는데 없고 그러니까 하나 더 위로 가서 얘를 찾는데 얘가 여기서 b가 2로 바뀌었으니까 2가 나올 거고요. 그것이 이제 G를 실행해서 이제 A, B 두 개가 나와서 2가 나올 거고, 그다음 프린트 A를 하게 되면 얘는 또 얘를 찾아가니까 2가 나올 거고, 그다음 프린트 B를 하게 되면 역시 얘를 찾으니까 2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얘를 F를 수행시키게 되면 2가 4개 나올 거예요. 근데 A를 수행시키게 되면 요 A 요 함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요 A를 찾아오니까 A는 0일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이 전역에 있는 b를 가져올 텐데 얘는 여기서 얘가 2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얘는 2가 나올 겁니다. 영어들을 실행시켜 보면 f를 실행시키면 2 이렇게 2가 4개가 나오고 a를 실행시키면 이제 0 그리고 b를 실행시키면 이제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를 설명하기 전에 이 꺽쇠 두 개를 사용하는 경우를 잘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네, 매우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얘를 위에 있는 것을 갖다 쓰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이 프로그램 구조를 이해하기가 사실 매우 복잡하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이제 스코핑 룰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복잡하게 꼬아놓은 예제이긴 한데 실제 프로그램을 짤 때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것을 매우 피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은 매우 명확하게 짜야 되고 무엇이 서로 꼬이고 혼란이 될 만한 요소들을 최대한 줄이고 그래야
어, 이 상태로 처음 뭐 아주 오랫동안 끝까지 쓸 거면은 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계속 뭔가 바뀌게 되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하지 않았을 때, 혹은 성능을 좀 더 개선하고자 할 때 계속 프로그램을 고치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프로그램을 짜고 많은 분석을 하다 보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간단하진 않단 말이죠. 아주 복잡하고 아주 수백 줄, 수천 줄의 프로그램을 짰는데 일부를 바꿨다. 일부가 나중에 필요해서 바꿨다. 근데 이렇게 스코핑 룰이 복잡하게 꼬여 있다. 그러면 그 수백 줄의 라인에서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를 찾아내기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명확하게 변수 이름들이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겹치지 않게 되면 당연히 전역 변수랑 소통을 하게 될 것이니까, 네,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를 바꿔줘야 되면 여기는 내가 꺽쇠를 두 개서 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쓰는 것처럼 각각 세 단계에서 똑같이 A라는 이름을 반복해서 쓰는 것은 이제 반드시 피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하고, 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